5천년간 중화민족은 황하와 장강이 육성한 대지에서 생활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고 수십 개 왕조를 이어왔다. 그 역사 과정에서는 흥망성쇠, 파란만장, 그리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있었다. 150년 전 하나의 유령과도 같은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출현했다. 20세기 초 그것은 공산당의 이름으로 국력이 한창 쇠잔해지고 있던 중국 대륙에서 발붙일 곳을 찾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중화 문명은 있어 본 적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유령이 이르는 곳곳은 끊임없는 거짓말, 전란, 기아, 독재, 학살과 테러로 얼룩져갔다. 전통적인 신앙과 가치관은 강제로 파괴되었고 원래 갖고 있던 윤리관념과 사회체계 역시 강제로 해체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조화는 투쟁과 증오로 변질되었고 천지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의 마음은 미친 듯한 광기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 도덕 체계의 붕괴와 생태계의 전면적인 파괴는 중화민족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고 전체 인류를 위협하게 되었다. 20세기 90년대 전 소련과 동유럽 각국의 공산당 정권이 잇따라 무너짐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시들어버린 어제의 국화꽃과 같이 되었다. 도처에서 넘쳐나는 질책과 외면 속에서 오늘날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공산 정권은 이미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보기엔 강대하고 번영하고 있는 듯한 겉모습이지만 실속은 만신창이가 되어 이제 막 붕괴하기 직전의 마지막 양상이다. 그것이 붕괴될 날은 머지 않았으며 중화민족 역시 공산당이 없는 사회로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신구 교체의 전야에 우리는 이 한달락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즉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일어섰는가? 공산당이 중국과 중국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중국 민족의 뿌리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중국 국민들 앞에 놓인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가 되었다. 앞수레의 실패는 뒷사람의 경계이다. 이 한달락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영원히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중국인 매 개인 역시 이로부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성해 봐야 하며 마땅히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매우 많은 비극들이 오히려 우리의 나약함과 타협을 틈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한다. (1840년) 1840년은 역사학계에서 인정하는 중국 근대사의 시작이며 동시에 중국이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기점이기도 하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중화 문명은 대략 4차례의 큰 도전을 거쳤다. 1860년 영불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공했다. 청주의 시엔펑 황제는 압박을 피해 도주했고 이 일은 국민들에게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으며 중국은 양무 운동으로 반응했다. 1894년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중국은 이 싸움에서 패했다. 이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서양 문화를 끌어들였던 양무운동을 다시 검토하게 했고 나아가 무술변법 및 이후 대청 입헌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1904년 일본과 러시아는 중국에서 서로 이익을 쟁탈하기 위하여 동북에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당시의 청나라는 이 한 차례 중국 본토에서 진행되고 있던 전쟁에서 도리어 중립을 택한다고 선포하여 전 중국인들의 경로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에서는 이후로부터
더욱 격렬한 변혁이 시작되었으며 1911년에 신해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를 뒤엎고 민국이 건립되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전쟁 승리국 중 하나인 중국의 이익은 열강들이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오사운동이 나타났다. 많은 중국의 지식인과 인민들은 이로부터 앞의 세 반응이 모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극도에 달한 실망과 분노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금방 발생했던 극단적 폭력혁명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최후의 가장 깊은 한 측면에서 발생한 반응이었다. 즉 그것은 바로 근 한 세기에 걸쳐 중국 역사에 영향을 주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공산주의 운동이다.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받을 일로 여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폭력은 애당초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가장 주요한 수단이었다. 이것은 공산당이 탄생하던 그 순간부터 결정된 첫 번째 유전자이다. 세계적으로 최초의 공산당인 소련 공산당 볼셰비키는 마르크스가 죽은 후 여러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출현했다. 이 공산당은 계급의 적들에게 폭력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생겨났으며 동시에 자기 쪽의 반역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생존을 유지했다. 통계에 의하면 소련 공산당은 내부 숙청 중에서 2천여만 명을 간첩, 반역자 및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 몰아 학살했다. 소련 공산당의 통제 아래에 있는 제3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한 지부인 중국 공산당은 자연히 이런 소련 공산당의 폭력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다. 1927년 8월 국민정부가 바로 북양 군벌을 뒤엎고 곧 중국을 통일하려고 할 때 중공은 장시 남창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고 중화 소비에트를 창립했다. 1927년부터 1936년에 이르는 이른바 첫 번째 국공내전 시기에 장시성의 인구가 2천여만 명에서 1천여만 명으로 줄었으니 이 사실로 공산당 폭력의 심각한 재난을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만약에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 과정에서 폭력이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한다면 평화적인 시기에도 공산당처럼 폭력을 사용하는 정권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1997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공산주의 검은 내막서의 통계 숫자에 의하면 전체 공산주의 운동은 1억에 달하는 인구의 비정상적인 죽음을 초래했다. 그중 중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6,500만 명에 달한다. 이 숫자는 인류의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으며 또한 중화민족의 유사 이래 역대의 왕조와 시대를 거쳐오면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에 대해 폭력을 사용한 방면에서 극악한 짓이 극도에 달한 것은 중공이 전력을 다해 지원한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를 들 수 있다. 그들은 1975년 정권을 탈취한 후 전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다. 여기에는 대다수의 화교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중공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크메르 루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인 심판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그 가운데서 일으킨 작용과 그들이 담당한 악랄한 역할을 계속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과연 어떤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기타 정치 집단은 정복을 위해 학살하지만 공산당은 학살하기 위해 정복한다.
공산주의 이론 근거 중 하나는 진화론이다. 다윈은 그가 관찰한 일부 현상으로부터 1859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인류의 기원을 해석하려고 시도한 가설을 내놓았다. 하지만 증거의 결핍으로 인해 이 이론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과학계에서 회의적인 대상이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은 도리어 그것을 하나의 과학적 법칙으로 삼고 이를 절대화하고 있다. 또한 종의 경쟁을 사회 진화 중에 계급 투쟁으로 발전시켰으며 계급 투쟁이야말로 사회 발전과 진보의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쟁은 공산당이 정권을 획득하고 생존을 유지하는 주요한 하나의 신앙이다. 8억 인구가 있는데 투쟁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라는 마오쩌둥의 유명한 말은 바로 이런 생존 논리의 표현이다. 이 표현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것이 바로 마오쩌둥의 다른 한마디 말이다. 즉 문화 대혁명을 7, 8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폭력 사용을 반복하는 것은 공산당 정권이 통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폭력의 목적은 바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매번의 투쟁 운동은 모두 공산당의 한 차례 테러 훈련이었으며 중국 국민들의 내심으로부터 공포에 떨며 굴복하도록 했고 이로부터 국민들을 테러의 노예로 만들었다. 푸릉전 영화에서 왕출서가 고함치는 이 미친 소리는 오랫동안 중국 대지 위에서 메아리 치면서 그 혼백이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듯하다. (20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테러리즘은 문명과 자유세계에 대한 최대의 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테러리즘은 국가를 매개체로 했기에 그 규모가 더욱 거대하고 지속시간도 길며 끼친 재앙은 더욱 잔혹했다. 오늘날의 중국 사회에서 비록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하는 논조가 더는 제기되지 않고 있지만 장사를 함에 있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성 경쟁이며 이른바 중국 특색과 생존권을 구실로 진행해온 기본인권에 대한 극도의 멸시는 모두가 그 적자 생존이라는 투쟁 철학의 변종과 연속이 아니겠는가. 인류 문명을 가늠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제도 중에서 발생되는 폭력 행위의 비례 정도이다. 공산 정권 사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 문명의 한 차례 큰 퇴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성공적이고 진보적이라고 간주해왔다.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사회 진보에 반드시 필요하며 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공산당이 거짓과 기만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만과 거짓은 공산당의 또 다른 한 유전자이다. (1947년 7월 4일) 다음은 중공중앙의 기관지인 신화일보가 발표한 논평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미국을 특별히 친근한 나라라고 여겼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토지를 강제로 점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하여 침략적인 전쟁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중국인들은 믿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중국인들은 미국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민성에서 풍기는 민주적인 품격과 넓은 흉금 때문이다. 당시 연안에 포위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끊겨진 중공은 마침 극력 미국의 호감을 얻어 군사상의 원조를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불과 3년도 안 되어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여 미국과 전쟁을 치렀으며 또한 미국인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제국주의자로 묘사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한편에 중공 자신이 발표한 논평과 이와 관련된 서적들은 중국 대륙에서 여전히 그 출판 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원인이라면 당연히 공산당이 그들의 거짓이 폭로됨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1957년 중공은 공산당을 도와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인들에게 호소했다. 6월 8일 인민일보는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논평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분위기를 바로잡는 운동은 돌연히 반우파 운동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음모라고 지적했을 때 마오쩌둥은 공개적으로 그것은 음모가 아니라 양모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문화대혁명 초기 중앙문화혁명 소조 첫 번째 부조장이었던 장칭의 강화 내용 녹음 중 한 단락이다. 난 지금 당신들에게 알리는 바 류사오치는 매우 악독한 대반혁명, 대내부의 적, 대반역자이다. 얼마 안 되어 당시의 중국 국가주석 류사오치는 반역자, 내부의 적, 노동자 계층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영원히 당에서 제명되었다. 10년 후 류사오치는 위대한 무산계급 혁명가, 위대한 공산주의 전사, 위대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불리어 다시 명예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박해 과정 중의 상세한 상황은 여전히 조사가 금지된 비밀이었다. 3반, 5반으로부터 문화대혁명, 6.4 민주화운동 학살에서부터 파룬궁 탄압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은 매번마다 모두 같은 기만수단을 썼다. 거짓말은 폭력의 다른 한 면이며 또한 폭력의 윤활제이다. 폭력이 부족하여 진실을 덮어 가려야 할 때면 곧바로 기만과 거짓말이 등장했다. 因此到中国来工作、旅游、开会等等也是安全的。 예로부터 중국 지식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 중 하나가 바로 역사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역사가 가장 길고도 완전한 나라이다. 중국인들은 역사에 근거하여 현실을 판단하고 심지어 이 가운데서 개인의 정신적인 승화를 얻는다. 역사를 속이고 뜯어 고치는 것 역시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통치 수단이 되었다. 역사 단계의 구분이거나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거나 역사 사건에 대한 논술이든 전면적으로 속이고 뜯어 고치고 거짓 논술을 펼쳤는데 공산당은 이 역사 왜곡을 50여 년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 또한 역사의 본래 모습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모두 무자비하게 봉쇄되고 말살되었다. 중국 대륙에서 해외로 나온 사람들은 중공이 북벌을 파괴하고 소극적으로 항일하고 소련 공산당의 명을 받들어 6.25 전쟁에 참가한 역사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놀라워한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다. 진리는 견지해야 하지만 거짓은 영원히 변화한다. 이 말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다. 중공 창립 80년 동안 16차례의 전국 대표 대회에서 공산당은 놀랍게도 당장을 16차례나 수정했다. 그의 사상 이론은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에서 마오쩌둥 사상, 또 덩샤오핑 이론에 최후에는 3개 대표 이론까지 합했다. 그 내용은 전혀 다르고 서로 간의 차이가 아주 크지만 중공은 이들을 하나로 나열하여 숭배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고금일의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산당은 지금까지 조국의 개념을 가진 적이 없으며 초기의 구호는 전 세계적인 대동 단결이었고 공산주의로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다. 오늘날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오히려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변했다. 공산당은 본래 계급을 강조하고 모든 사유재산을 박탈하고 일체 착취 계급을 타도하려고 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변했다. 수많은 고위 간부들은 8억 명의 빈곤 인구의 기초에서 많은 돈을 가진 부자로 되었고 심지어 자본가의 입당 허락을 공산당 당장에 써넣었다. 어제 견지했던 원칙을 오늘 포기하고 내일 또다시 바꾸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다. 국공합작, 친미 외교, 개혁 개방, 민족주의의 추진, 참혹하게 탄압하고 나서 명예회복으로 번복했던 것 모두 그러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 역사의 10여 차례 이른바 생사를 건 노선 투쟁은 사실상 입장과 원칙을 바꿀 때 발생했던 내부의 혼란에 지나지 않는다. 매번 바꿀 때마다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과 생존에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하여 일어났다는 점이다. 매번의 목적은 정권 탈취와 정권 유지를 위하고 사회 권력을 절대적으로 독점하기 위함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농민에게 토지를 주기로 약속했고 노동자들에게 공장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식인들에게는 자유와 민주,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한 세대에 기만당한 중국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한 세대의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공산당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 공산당 정권 이외의 다른 모든 사회에는 아무리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정치를 하더라도 사회에 모두 일부 자발적인 조직과 자주적 성분이 존재한다. 중국 고대 사회도 사실 하나의 이원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농촌에는 종족 중심의 한 자발적 조직이 있었으며 도시에도 같은 업종 중심의 자발적 조직이 있었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부 기구는 현급 이상만 관리했을 뿐이다. 가장 심한 독재 정치를 한 독일 나치 정권도 여전히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을 허용했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은 이러한 자발적인 조직과 자주적인 성분을 철저하게 제거했으며 대체한 것은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철저한 중앙 집권적인 구조였다. 만약 이전의 사회 형태를 일종 자연의 순리에 맞는 사회 형태라고 한다면 공산당 정권은 일종의 반자연적인 사회 형태이다. 공산당은 건립 초기부터 정치 노선, 사상 노선, 조직 노선의 3대 노선을 확립했다. 공산당원과 공산주의 사회 사람들은 이것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조직 노선의 전체 내용이다. 중국에서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에게 이중 인격의 특징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사적인 장소에서 공산당원들은 일반인과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일반인들과 같은 희로애락을 느끼며 일반인들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친구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성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 가장 강조하는 당성이다. 당성은 영원히 보편적인 인성을 초월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선량과 사악, 법률과 원칙은 모두 임의로 이동하는 표준으로 변했다. 살인해서는 안 되지만 공산당이 인정하는 적은 제외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만 계급의 적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이며 헌법에 따라 일처리를 하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처리는 제외이고 인의 예지시는 당이 생각하지 않거나 원치 않을 때에도 역시 제외된다. 보편적인 가치관의 인성과 사회 표준은 철저하게 뒤집혀버렸기에 공산당은 또한 반인성, 반사회적인 것이다. 공산당은 마르크스의 말대로 낡은 사회의 상층 건축물을 철저하게 뒤집어 엎었다. 문화 대혁명 기간 중국인들은 부자지간에 서로를 죽이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투쟁했다. 모녀가 서로 고발하고 사제지간에도 얼굴을 붉히기가 예사였는데 이는 당성이 일으킨 작용이었다. 영화 패항별이에서 발생한 이 일은 공산당이 저지른 인간성의 왜곡을 아주 잘 묘사했다.
界限。横扫一切就会出门。我从此跟他划清界限了。我跟他划清界限了。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당성은 공산당 조직이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이러한 훈련은 유아원부터 시작된다. 유아원 교육에서 공산당이 아이들에게 주는 표준 답안은 비록 아이들의 상식과 천성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정치 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운 것은 반드시 당에서 제시한 표준 답안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격과 졸업을 할 수 없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이미 자신의 이익만 수호하는 정치 집단으로 탈바꿈하여 더 이상 공산주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지만 그것의 조직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당성도 변하지 않았다. 한 당원은 사적인 장소에서 어떠한 의견을 말해도 좋지만 일단 당원의 신분으로 태도를 표명할 때는 반드시 조직의 의견과 일치해야 한다. 아래에서부터 위에 이르기까지 맨 나중에는 이 방대한 피라미드 집단의 최고 지점과 의견이 통일되어 인류와 인성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일체 당 조직 혹은 당 지도자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일반 국민이든지 당의 고위 관리든지 즉시 제거당한다. 천지 만물은 모두 생성하고 쇠망하는 생명 과정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천인 합의를 중시한다. 노자의 말에 따른다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사람과 자연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속적인 우주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신을 믿지 않으며 자연 만물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의 유명한 말은 바로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며 사람과 싸우니 그 즐거움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유제 소멸은 전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빼앗는 것으로 되었고 공유제는 공산당 유일 소유제로 되었으며 종교신앙은 강제로 철저하게 버려지고 금지되었고 인성과 인권 역시 억제되고 짓밟혔다. 종교를 대체한 것은 완전히 사람들을 속이는 공산주의 대동사회의 신앙이었고 신격화된 공산당의 통치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는 하나의 오류적인 이론에서 출발하여 죄악의 실천으로 변했으며 이를 실천하는 공산당은 자연,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의 보편적인 도리에 모두 어긋나는 반우주적인 사악한 생명체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누구도 여태껏 당 조직의 재정 예산을 보지 못했다. 다만 국가 예산과 지방 정부의 예산, 그리고 기업의 예산이 있을 뿐이다. 일상의 학습과 사업 중에서, 가정과 사회 중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곳의 정보 내원 중에서 공산당 조직은 오히려 없는 곳이 없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중앙정부부터 줄곧 농촌의 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행정관원은 영원히 당의 관원보다 낮고 정부는 자신의 동급 당 조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당의 비용 지출은 모두 행정부서의 비용 중에서 지출하되 지출 부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 당은 마치 생명이 있는 거대한 사악한 기생체처럼 중국 사회의 매 하나의 세포의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미세하기 그지없는 흡혈관으로 사회의 모든 모세 혈관에 깊숙이 파고들어가 사회를 통제하며 조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농민은 이렇듯 가난하며 고생이 많다. 그들은 전통적인 국가 관리들을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행정 관원과 똑같은 인원수, 심지어 더 많은 부채 관리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근로자들은 이렇듯 대규모로 실직한다. 없는 곳이 없는 그런 흡혈관이 몇 년 이래 줄곧 기업의 자금을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 지식인은 비로소 자유란 것이 이렇듯 어려운 것임을 발견했다. 행정을 주관하는 기구 외에도 또 없는 곳이 없지만 또한 하는 일도 없이 전문적으로 그들을 감시하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첫 번째 강령인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언급했다. 1848년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100년 후 공산주의는 이미 단지 유령만이 아니라 진정하게 구체적인 실물과 실상을 구비했다. 이 유령은 지난 세기 100년 중에 마치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서 범람하여 몇 천만 사람들의 목숨을 학살했으며 억만인들의 개인 재산을 박탈했고 심지어 본래 자유로웠던 그들의 정신과 영혼마저 박탈했다. 폭력과 거짓말로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 형상을 바꾸는 이 기생체와도 같은 사악한 영체는 근 몇 년 내 실패한 모습이 다 드러났으며 이미 작은 일에도 쩔쩔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것은 더욱 미친 듯이 재물을 모으고 표면적 번영을 만들어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통제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위기의 도래를 더욱 진일보로 재촉했다. 아마도 다시 한번 과거의 수법을 써서 어느 선에서 타협하여 육사운동 사건의 당사자들 또는 파룬궁 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는 다시 소수의 적을 만들어 자신의 책임을 떠밀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사악한 본질을 결코 개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화 민족은 100여 년 이래 직면한 도전 중에서 각종 기구를 도입하고 제도를 개량했으며 최후에는 극단적인 격렬한 혁명에 이르러 헤아릴 수 없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렀고 대부분의 민족 문명 전통을 상실했지만 현재까지도 증명한 바 여전히 실패한 반응이다. 전체 국민이 증오하고 분노하는 중에 사악한 영체 하나가 허점을 타고 들어와 이 세계에서 마지막 유구한 문명을 계승한 민족을 통제했다. 미래의 위기 속에서 중국인의 새로운 선택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중국인들은 반드시 맑게 깨어 있어야 한다. 현재 존재하는 이 사악한 기생 생명체에 대해 품고 있는 어떠한 환상이든 모두 중화 민족에 대한 재난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이자 몸에 붙은 사악한 생명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일 뿐이다. 오직 모든 환상을 버리고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며 증오와 끝없는 탐욕에 좌우당하는 것을 철저히 배척해야지만 그동안 50여 년간을 이어온 공산당 기생체의 악몽 속에서 철저히 벗어날 수 있으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민족의 몸으로 인성을 존중하고 보편적 사랑을 기초로 하는 중화 문명을 다시 건립할 수 있다.